저는 30년간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한 한옥희입니다. 평생 정직한 맛 하나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줄 서서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그때 20년간 연락 끊고 살던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릴 때 밥 주셨잖아요 라며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믿었는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조카는 제 가게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거든요. 상표권부터 시작해서 은행 대출까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자기 명의로 바꿔놨어요. 하지만 제 딸이 있었기에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우리고 깍두기를 썰고 손님들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게 제 일장이었죠. 딸 민주와 단둘이 살면서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유튜버라고 하면서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정중하게 부탁해서 허락했습니다. 와, 이 국밥 진짜 맛있네요. 이런 숨은 맛집이 있었다니라며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올라간 뒤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 30그릇 정도 팔던 게 이제는 200그릇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민주도 회사 일 마치고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였어요. 엄마, 이제 진짜 대박 났네라며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끓여온 국밥이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뭔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저를 유심히 보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국밥은 거의 손대지도 않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 와서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목소리,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저 우석이에요. 우석이요. 어릴 때 이모네 집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제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우석이었어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던 아이였죠. 우석아, 정말 너구나라며 반가워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져 있던 조카를 다시 만나다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뭘 하는지 궁금했어요. 우석은 그동안 사업을 하느라 바빴다고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이모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완전 유명해졌더라고요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장사가 너무 바빠 보이는데라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날부터 우석이 가게에 나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 정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민주도 삼촌이 도와주시니까 엄마가 훨씬 편해 보여요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우석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좀 더 크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니 상표권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석이 정말 제 가게의 발전을 위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쁠 게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석이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낸 건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난 뒤 우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이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라고 하더군요. 이모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베껴서 비슷한 가게 차리면 어떡해요? 우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근처에 국밥집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물어봤더니 우석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상표권을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거죠. 이모의 맛있는 국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지만 우석이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조카가 저를 위해서 이런 복잡한 일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고마울 따름이었죠. 우석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모,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상표권 신청하는 서류예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우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이모는 걱정 마세요. 민주가 그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민주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석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라고 말했죠. 그 뒤로도 우석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변경이니 은행 서류니 하면서요. 이모 사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이라는 말에 조금 무서웠지만 우석이 걱정 마세요. 요즘 가게 매출이 얼마나 좋은데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라고 안심시켜줬어요. 우석의 설득에 넘어가서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조카를 믿었으니까요. 가족이 저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우석이 기뻐하면서 왔어요. 이모, 상표권 등록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게만의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생기면 로열티도 받을 수 있어요. 이모가 편하게 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니. 우석이 이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앞으로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삼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해주는 거야?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민주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우석이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석도 민주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욱 친절하게 굴었어요. 민주야, 삼촌이 이모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걱정 마라. 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내가 이모를 챙기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석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우석이 이모는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더 정리하고 갈게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카니까 믿고 맡겼죠.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우석이 가게 일을 도와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주가 퇴근하고 와서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물어봤더니 민주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니까 상표권 등록증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우석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우석이가 실수한 건가? 했더니 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상표권이 삼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게 이름인데 왜 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석이 분명히 제 가게를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했는데 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아마 절차상 그런 거 아닐까? 우석이에게 물어보자라고 했지만 민주는 계속 의심스러워 했어요. 그 다음 날 우석이 오기 전에 민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동안 알아봤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민주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우석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우석이가 언제 이런 일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주가 엄마가 도장 찍으신 서류들이 다 이런 거였어요. 삼촌이 엄마를 속인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이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우석아, 이게 뭐야? 상표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우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아, 그거요? 이모, 걱정 마세요. 절차상 제 이름으로 먼저 등록한 거고 나중에 이모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민주가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석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민주야, 삼촌을 왜 이렇게 의심해? 이모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저를 믿으시죠? 저는 그때도 우석을 믿고 싶었어요. 가족인데 설마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엄마, 저 뭔가 이상해요. 삼촌이 요즘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내용이 수상해요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물어봤더니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사람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가게 매출이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더라고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뭔가 이상했어요. 우석이 요즘 가게에서 전화를 자주 받는데 저만 없을 때 통화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멀리 가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우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민주가 삼촌 전화 왔어요 라고 말하려던 순간 우석이 급하게 뛰어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계약서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노인네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쉬웠어요 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석이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누군가와 제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와 눈이 마주쳤는데 민주도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얼굴이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우석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태연하게 이모, 사업 파트너랑 통화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 준비하느라 바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삼촌이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모아볼게요.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주가 증거를 모으겠다고 한 뒤로 저는 우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카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의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우석이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고 서류를 볼 때마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며칠 뒤 민주가 녹음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엄마, 이거로 삼촌 통화 내용을 녹음해봐요라고 하면서요. 처음엔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우석이 또 전화를 받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몰래 따라가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맞아요. 늙은 이모 하나 구슬리는 건 쉬워요. 상표권도 다 제 명의로 넘어왔고 대출도 승인 났어요. 이제 가게 운영권만 넘기면 끝이에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자들도 다 준비됐어요. 한 달 안에 10개 매장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도 다 빼냈으니까 문제없죠. 우석이 제 국밥 레시피까지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가 그 녹음을 들려주면서 엄마, 이제 믿으시죠? 삼촌이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물어봤더니 민주가 변호사님께 상담받아 봤어요.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했어요. 민주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놓은 걸 보니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 금요일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은행에서 온 편지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대출 승인 통지서였는데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빌렸다는 거야? 민주에게 보여주니 민주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삼촌이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예요. 엄마가 서명하신 서류 중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야 정말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석이 단순히 가게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만약 이대로 놔둔다면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할 판이었어요. 민주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니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월요일 우석이 평소처럼 가게에 왔는데 표정이 좀 달랐어요. 뭔가 급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모, 오늘은 일찍 가셔도 돼요. 제가 마무리할게요라고 하면서 자꾸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석의 속셈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늦게 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우석이 조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러지 마시고 푹 쉬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도 계속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때 민주가 변호사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모든 준비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우석을 쳐다봤어요. 우석은 변호사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우석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상표권 무단 이전, 명예 도용,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 오해해요. 저는 정말 이모를 위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우석이 변호사 앞에서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속인 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조카였거든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서 밥 먹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슬플 뿐이었어요. 변호사가 우석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우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구슬리는 건 쉬웠다는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석아, 내가 왜 이랬니? 돈이 그렇게 급했으면 이모에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 물어봤더니 우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이모 가게가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저를 속인 걸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 명의로 5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놓다니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만약 민주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그 빚에 시달려야 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모든 명의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대출도 취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으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우석은 마지막까지 이모,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우석아, 이제 그만 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말하니 우석이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는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국밥 맛도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국밥이 좀 싱겁네요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주가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위로해줬지만 쉽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상표권과 사업자 등록증 모두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도 우석이 사기로 진행한 거라며 취소 처리됐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장님. 딸분이 빨리 알아채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변호사가 말하니 민주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정말 민주가 없었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주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빚더미에 앉을 뻔했어. 민주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석은 조카였지만 저를 이용만 하려고 했고 민주는 딸이면서 저를 끝까지 지켜준 거죠. 혈연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가게에 새 단장 재오픈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었지만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에게 이제 내가 이 가게를 이어받아라. 엄마의 국밥 비법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라고 했어요. 민주가 엄마 정말이요? 라고 기뻐하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에게 물려주는 게 맞지라고 말하면서 민주를 꼭 안아줬어요. 그 뒤로 우석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법적 처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이제 매일 아침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면서 민주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민주야, 국밥은 거짓말을 못해. 진심으로 끓이지 않으면 절대 이 맛이 안 나라고 말해주면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웁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국밥집을 이제 진짜 가족인 민주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정직한 맛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니까요.